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선가 빛내기 대회, 라는 이름의 독특한 대회가 매년 열리곤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생각을 최대한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심사위원들은 이들이 얼마나 참신한 방식으로 관념을 연상하고 연결하는지를 평가했습니다. 이 대회의 인기 비결 중 하나는 바로 모든 참가자가 실제로 인생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었죠. 이 대회에는 항상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어느 해 데이빗이라는 특별한 참가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연약해 보이는 몸에 커다란 안경을 쓰고 있었지만 그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눈빛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데이빗은 무대에 올라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저는 하루 종일 모든 것을 궁금해하던 아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리 집 고양이 루비와의 시간을 통해 이 의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빗은 이야기를 시작하며 고양이 루비와의 하루를 기술했습니다. 루비는 매우 독특한 고양이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책장에 올라 가책 표지를 바라보곤 했죠. 어느 날 데이빗은 책장 아래에서 루비를 관찰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루비는 표지 그림이 비슷한 책들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데이빗은 이것을 보고 유사성의 법칙을 떠올렸습니다. 마치 마음이 서로 비슷한 것들을 연결하듯이 루비도 비슷한 그림을 찾아 움직였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데이빗은 루비가 자주 특정한 순서대로 방을 걸어 다닌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루틴이라고 생각했지만 언젠가부터 그 순서가 자신이 도서관을 가기 전 그날의 계획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적성의 법칙에 대한 깨달음이었죠. 공간적, 시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요소들로 인해 현상,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빗은 루비가 밥그릇이 놓인 부엌과 그릇의 남은 사료의 상태를 보고 그날의 기분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발이 미끄러져 그릇을 두드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루비는 행복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이는 데이빗에게 인과의 법칙에 대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소리와 행복이라는 인과관계가 루비의 행동을 좌우했듯 사람의 마음 또한 인과관계에 따라 생각이 연상되는 것이었죠. 데이빗은 이 모든 것을 통해 그의 일상적인 경험이 사실 어떻게 마음이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에게도 큰 울림을 줬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며 각자 자신만의 루비를 떠올리며 자신들의 관념의 연상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빗의 이야기는 단순 한 동물과의 일화가 아니었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준 흉해심오한 철학에 대한 생생한 예시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먼 우주, 별들과 성운이 가득한 신비로운 공간에 움직임의 도시라는 특별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움직임의 증거,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되었고 모든 것이 서로의 움직임을 통해 존재하는 이상한 규칙 아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모두 각자의 움직임을 통해 다른 것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아로라는 바람의 움직임을 조종하는 능력이 있어 도시 곳곳에 시원한 바람을 불게 했고, 벨로는 물의 움직임을 다루어 강과 호수의 물결을 조절했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의 존재를 움직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단 하나의 정적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움직임을 살피고 조화롭게 유지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의 한 구석에서 작은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바람과 물의 움직임이 갑자기 멈추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긴장과 혼란이 도시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내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모두가 이 멈춘 움직임의 원인을 찾고자 했지만 아무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도시의 가장 지혜로운 인물이었던 노예한 현자 에반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아퀴나스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움직임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 시작되며 그렇게 따지면 이 대도시의 모든 움직임 역시 원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수동적으로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제1의 원동자가 누구인지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에반의 말에 모두가 잠깐의 침묵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늘 서로의 움직임만 바라보았을 뿐 처음으로 움직임을 시작한 누구인지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회의는 더욱 깊어졌고 중앙, 높고 웅장한 성에 있는 시간의 시계에 대해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계는 도시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있었다고 전해지며 그 시침이 늘 일정한 박자로 땅을 두드렸습니다. 시에 이르러 주민들은 시계탑으로 모였습니다. 거대한 시계의 움직임을 멈춘 파장을 알아차린 겁니다. 에반이 시계탑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조심스럽게 시계를 조사한 뒤 그의 마법으로 시계의 내부를 다시 조정했습니다. 갑자기 뚜렷한 뚜둑 뚜둑 하는 소리와 함께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멈추었던 바람과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도시는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에반의 통찰력과 용기에 감사하며 제1의 원동자의 중요성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움직임의 도시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지, 서로의 존재가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시는 더욱 조화로운 움직임 속에 살았고 주민들은 모든 움직임의 배경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있어 제1의 원동자라는 개념은 또 다른 무언가의 시작이 아닌 각각이 서로를 어떻게 지지하고 움직이는지를 더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번은 미래의 어느 날 최신 가상현실 게임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바로 토마스 홉스의 자연 상태를 바탕으로 한 서바이벌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가상의 세계에 들어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협력하고 배신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게임의 설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가상 현실 속에서 전혀 새롭고 광활한 대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법률도 정부도 없는 혼돈의 세계였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처음에 단순한 기본 도구와 물품만을 지급받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해 나가야 했습니다. 이 가상의 자연 상태는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날씨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변덕스럽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었으며 야생의 동물들과 환경은 매순간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첫째 날, 모든 참가자들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각자 물과 음식을 구하며 오두막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반에는 물과 음식이 충분히 있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자원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원을 두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곧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며칠 뒤 몇몇 막무가내인 참가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 연합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필요한 규칙들을 세워 작은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연합 내부에서도 권력 다툼이 일어났고 일부는 더욱 강력한 리더를 부르짖으며 새로운 사회 구조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참가자들은 깊은 논의를 통해 사회계약을 맺기로 결정했습니다. 각자 가진 능력과 자원을 기부하여 하나의 강력한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중립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그의 목표는 공정하게 자원을 배분하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게임 속에서 홉스가 말한 리바이어던, 즉 강력한 주권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참가자들은 조금씩 질서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무작정 싸우기보다는 협력과 교환을 통해 생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각자의 이익만을 도모하던 참가자들은 이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게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 가상현실 세계에서의 경험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홉스의 자연상태라는 개념이 단순히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게임을 끝낸 후에도 그들은 이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력을 현실 세계에서도 활용하며 더 나은 사회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엔 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특별히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때때로 갈등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강가에 사는 조는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살았는데 그가 잡는 물고기의 양이 늘어나면서 적정량을 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더 위쪽에 사는 마리가 어획량을 줄여야 했습니다. 어느 날 나름 지혜롭다 자칭하는 마을 사람이었던 올리비아는 루소라는 철학자의 사회계약론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올리비아를 중심으로 모여 앉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녀가 말했습니다. 루소는 개인의 자유를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 함께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도 한번 그 방법을 따라보는 게 어때요? 마을 사람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올리비아는 쭉 이어갔습니다. 루소는 말하기를 본래 자연 상태에서는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명 사회를 만들어 오면서 불평등이 생겨났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계약을 맺고 공동체의 일반 의지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수긍하며 서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공동의 규칙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존이 말했습니다. 마리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양을 적정 수준으로 정해봅시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고르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 각자의 지혜를 모았습니다. 어떤 이는 농작물의 수확량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마을의 공동 자원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자고 했습니다. 이러한 논의 끝에 그들은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일련의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마을 회의를 통해 격렬한 토론 후에 성사되었고 그 결과 이루어진 계약 속에서 모두가 자신을 포함한 마을의 일반 의지에 따르기로 서약했습니다. 이후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평화롭고 조화로운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조는 필요 이상으로 물고기를 잡지 않게 되었고 마리도 꾸준히 어획량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자기 몫을 놓치지 않으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잃지 않으면서 모두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 스스로 놀랐습니다. 이게 루소가 말하던 그 사회계약이구나. 사람들은 기뻐하며 서로 웃음 지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은 이제 모든 이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성취가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 전해질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실천하여 마을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등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포스터에 써진 한 문구처럼 개인의 자유를 지키며 모두의 행복을 함께 찾아가는 삶이 그들의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